이 정읍지원에 24일하고 1일치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디 그 다음에도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매각 예정 물건. (2주) 후에는 세상에 2건 가지고 매각을 실시하는가요? 물건, 매각 예정 물건. 지금은 2건만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 2건 가지고 그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일 날 낙찰되는 물건들 다시 2일 날 나올 겁니다. 보통 그 물건들이 많은 데는 한번 유찰되면은 3주 정도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의 이념 중에 신속 처리 이념이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해 줘야 할 그런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원에 따라서 그 물건이 적은 데는 2주 만에 나온 데도 있습니다. 2주 만에요. 오늘 유찰됐다면 다음 주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건이 적은 데는요. 그래서 이게 그 3주 후에 2건밖에 예정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는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2주 동안에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178건이나 나왔는데 저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겠습니다. (20번부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아파트 입찰해서 등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지, 그 농취증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께 제가 빼뜨린 것 같은데, 그 지적 18개, 28개 지적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옛날에는 지적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법이 없어지고 그 내용이 다른 법에게 흡수되어 있어요. 그 지적은 찾으시려면은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면은 공간 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이 흡수됐습니다. 여기가요. 지적법 아무리 찾아봐야 없어요. 구지적법이라 나오지 지적법 지금은 없습니다. 이 법으로 그 흡수가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측량에 관한 것들이 싹 나와요. 여기 저 뒷부분 집 나오는데 좀 법들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은 특별한 거 없으면 바꾸면 안 되는데 엄청 바꿔 싸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기에 지적이 나오죠. 일이 흡수시켜 버렸습니다.
이 지적, 토지 등록,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목의 종류. 예, 여기 나옵니다. 지목의 종류가. 지목은 전, 답, 과수원. 그래, 우리는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지적이 나온다.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이건 대지의 약자입니다.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설명해 놓은 것은 시행령이 들어있어요. 시행령. 이 시행령은 67조고요. 67조기 지목의 종류가 나오고, 시행령, 그 다음에 판례를 알고 싶으면 이 앞에 보면 판자가 서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거에 관계된 판례가 나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면은 판례, 관습법은 어차피 전부 다 판례니까 판례를 찾으시면은 그 법률종합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판례 눌리고 그 칸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농취증을 알고 싶다 하면 농취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관습법은 관습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혼 알고 싶다 그러면 이혼, 이게 누르시면은 거기에 대한 판례가 전부 다 뜹니다. 요새는 거의 특별히 사회 질서랄지 국가 안보에 관계된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공개해놨어요. 전부 다 공개해놨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알려면은,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알려면은 그 도서관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법원 도서관에 찾아가거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그리 공개해놨어요. 아직도 판사가 일부는 공개 금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령 비교, 여기 보면은 시행령, 자치벽, 이름을 들어가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네, 들어오십시오. 네,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법률에서 그 자주 바뀔 필요가 있는 것들을 시행령에다 넣어놔요. 시행령자가 붙은 건 전부 다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 내각의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의 의결로서 그 만들 수 있는 게 시행령이에요. 그래, 원칙은 이론이 많지만은 의견도 많고 이론도 많지만은 그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는 건 시행령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원래는. 예, 원래는 입법은 국회한테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회에 따른 데서 만들면 안 돼요. 내각도 법률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는 숫자랄지 개념이 있으면은 그 본문에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 위임해 놨어요. 그것만 그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 근래는 이 사람들이 좀 늦게 해석을 해가지고 본문에 안 나온 것도 본문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시행령을 마구마구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시행령 그 정치 뭐 이런 말도 돌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행령인데 아까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대통령령, 그게 이겁니다. 이거요. 여기는 그 본문에서 다 규정을 하지 못한 자주 경제 사정이라든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려고 이게 국회를 통과를 하면 너무 복잡해요. 또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을 쌓고 그 이해타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그 국무위원회 의결로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에 전부 다 위임해 놨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 혹시나 좀 의문난사항이 있으면은 주무관청에 물어본 게 제일 빠릅니다. 청량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청량 그 신청을 하면은 면 시청 그다 물어봐야 돼요. 동사무소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지적. 옛날엔 지적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편입시켜 놨습니다. 법들이 너무 많아요. 헷갈려요. 여기 그 지목, 아까 그 법에 나와 있는 지목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법 67조 1항에 나와 있는 그 지목은 이런 걸 가리킨다. 봐서 상세한 설명, 논의 상세한 설명, 과수의 상세한 설명 쭉 나오죠. 예. 자세히 설명해 나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에 여기서 복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가 누구든지 그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돈, 세금으로 만든 정보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료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국가에서 그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보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차하면은 개인들이 만든 정보는 그 정보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구해야 돼요. 여기까지 잡종지까지 설명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해서 그 책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거 알고 싶으면은 어떤 분은 막 지적법을 찾는데 그건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 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7월 1일 날그 민사집행법에 경매 물건은 2주만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지없이 2주만 게시하고 2주 넘은 것은 매각 예정 물건이라는 그 이름하에 해제했습니다.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답. 이 짝에는 그 전답이 많이 나와요. 정읍에 많이 나와 있네요. 이 농지라고 그러죠. 농지 나온 김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다 설명드린 거였지만은 이 농지는 또 정읍은 좀 특이합니다. 농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는 그 농취증을 분묘를 그 지목이 농지에 묘가 있는 경우는 그 원상 회복해야만 농취증을 발급해준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정읍에 계신 분들은 농지를 살 때 반드시 먼저 그 주무관청에 가서 농취증을 발급받아 보시고 손에 들고 그 다음에 그 매각에 참여하셔야 돼요. 입찰에 참여하셔야 돼요. 만약에 덜컥 낙찰돼 가지고 농취증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조건을 까다롭게 걸거나 시간이 걸리면은 잘못하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 10%가 날아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정읍에 계신 분들은 농취증을 손에 들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된다.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여기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그 농취증을 발급해 준다 그런 문구가 써 있을 경우도 포기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 주무관청에 가셔서 아니 그 경매는 법원 경매는 2주 전에 개시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간이 일주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원상 회복하냐. 예, 그렇게 항변을 하시면은 아마도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그 주무관청 담당하신 분이 그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찰 후 그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원상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은 농취증을 그 무효 처리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어도 더 좋은 거죠. 그러냐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그 주무관청에 찾아가셔가지고 조건부 농취증을 발급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농취증 가지고 묘 주인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농취증을 발급받으면은 그놈을 복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원본은 복사해 놓고 그놈을 그 묘 주인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조건으로 받았다. 만약에 당신 때문에 내가 그 무효 처리되면은 내가 그 들어간 비용이랄지 그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신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 해주겠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가겠죠. 아니, 몇백 년, 100년 이상 오랫동안 내가 그 기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묘를 잊어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 사회 통념상 묘 한 기 이전하는데,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돈만 제가 그 일부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묘를 이전하고 그것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고란에 원상 회복이란 말이 나오면 너무 겁먹으시면 안 돼요. 원상 회복 굉장히 쉽습니다. 그 땅 위에 불법 시설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철거하면 돼요. 그걸 뭐, 아니, 농지를 원상회복을 한다 해가지고 뭐, 원래 막,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지 위에 불법으로 시설해 놓은 것들, 뭐 그런 것을 제거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제거시켰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우리 무식한 인간들이 그 농지 임야를 그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거기다 축구 골대, 그 야구할 때 뭐 뒤에 뭐 망 같은 걸 써놨어요. 그럼 밑에 있는 그 농지 주인들이 비만 오면은 물이 흘러가지고 자기 농작물을 망친다. 이렇게 민원을 자꾸 넣었었네요.
그런데 그게 비가 좀씩 오면 어떻게 좀 오래 기다리면 이제 그 뭐 풀도 나고 나무도 나가지고 그 토사가 안 흘러내릴 텐데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에 고소고발이 돼가지고 그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그래요, 고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치면 고소고발이라고 그러죠. 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면은 고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내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그 제기할 경우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능범죄로 배당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은행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더니 시설물을 싹 철거하십시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시설물을 싹 철거하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원래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직접 본 것 중에 하나는 보통 그 변두리에 있는 식당들 그 지목 변경을 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목 변경해가지고 땅급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 변두리에 있는 땅들은 지목 변경해봐야 누가 안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다가 뭐 식당이라 할 때 가든을 지실 때 딱 그 필요한 것만큼만 지목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에다가는 그 밭이나 그 전답을 갖다가 임야랄지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 지적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고 원성 회복 명령을 내려요. 그러고 계속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 자꾸 올라갑니다. 분담금이.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차장에다가 안에 원래는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 밑에 뭐 시멘트랄지 그 아스팔트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보니까 거기다 살짝 흙을 깔아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그 단시간 내에 수확을 센 농작물을 쭉 심더라고요. 예. 그래 놓고 또 잠잠하면은 다시 주차장을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혹시나 그런 그 대지나 단독들 사실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는 그 집을 질 곳만 대지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땅이니까 그냥 길로도 쓰고 주차장으로 써요. 그런데 그걸 사버리면은 이제는 그 대지 그것만 샀으니까 그 땅을 전체를 사버리면 관계없는데 그 대지로 변경은 그 땅만 사시고 그 앞에 다른 주인 땅들은 그 원래 주인 앞으로 그대로 남겨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땅 이용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한다든가 뭐 일부를 이용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용을 하면 돈을 내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택지 조성을 하지 않는 땅들은 가서서 주위에 있는 지적을 다 떼어가지고 그 지적도상 길이 있지 않으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택지 조성하는 데는 전부 다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있는 그 땅을 사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전혀 모르는 마을, 경치도 좋고 그래서 공기도 좋고 그래서 뒤에다 땅을 사가지고 그따 집을 진다. 그러면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그 땅까지 올라가는 길이 지적도상 도로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된 도로다.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텃세를 당합니다. 그런 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그 태어난 동네랄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 입장에서 내 땅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뒤에다 집을 졌다. 그러면 그냥 자기 땅을 길로 사용하셔야지. 그 땅에다가 길을 지목 변경을 한다.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목 변경을 하면은 자기 땅이지만 지목을 도로로 해놨을 경우는 그 도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내가 내 도로다. 당신들은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려면 돈 내놔라. 이렇게 하지 못해요. 자기 땅이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뭐냐께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소유권에 관한 그 조문들 사이에 상린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제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이랄지 사도법이랄지 도로법이랄지 그 하천이랄지 이런 것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공복리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자기 맘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침에 문자 올 때 이거 받아가시라고 했어야 하는데 깜빡 제가 해버렸습니다. 농지증 제출 수억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허브 결정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돼요. 일주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리 꼭 농지증을 발급받고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가게 밑에 가게 신권이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유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유찰된다고 생각하면 되시니까 사지 말고 사실 분은 보시고 사야 돼요. 예.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락해가지고 싸니까 이런 기회에 그 하나 장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은 면적을 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땅이 떠내려간 경우는 안 생깁니다. 땅이 떠내려간 경우는 안 생겨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땅 떠내려가는 게. 그 땅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표면적을 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침의 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평선, 수직선과 수평선, 이게 면적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절대로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실제 현장 가서 보면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뭐 떠내려갔다든가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지목의 그 땅의 부동산의 면적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경우. 그걸 이제 포락이라고 하는데, 포락. 그게 있는데, 요새 지금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 바닷가에다 땅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50년 내에 우리나라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해수면이 거의 한 10m 이상 높아질 겁니다. 10m라면은요, 조수 간마르차 때문에 우리 서해안 쪽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정말로 저만치 그 바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시면 안 됩니다. 좀 떨어져야 돼요. 아마 100년 내로 부산 그 바닷가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은 쌍물에 잠길 겁니다. 쌍물에 잠겨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만년설들이 급격히 녹고 있어요. 만년설이 싹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거의 150m 이상
예,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까지도 전부 다 바다가 돼버립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로 지구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때 되면 또 자기들이 또 살 길을 마련하겠죠. 그 대신에 절대로 달이나 화성 가서는 살 수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싸그리 다 몇 년 못 살아 다 죽어요. 예, 지구 그 중력, 지구 환경,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구만 그 외계에서 들어오는 그 방사선이랄지 그런 것들을 아주 엄청 세게 그 반알렌드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북극에 그 보면은 오로라가 생기죠. 그것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이 해주고 있어요. 자기장이 있는 그 정도 센 자기장이 있는 행성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른 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이 달에 간다고 깝죽될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걱정 없이 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그 파도가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이만치면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그럴 경우는요, 그 원시적으로 소멸해 버립니다. 없어져요. 그때만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소멸해 버려요. 그걸 포락이라고 그래요. 육지가 바다가 되는 경우를 포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막아가지고 다시 육지가 됐네요. 그러면 소유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절대적인 소멸이기 때문에 포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나한테 그 소유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다음에 국가가 간척을 해가지고 육지가 됐어요. 그러더라도 내 소유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딱 그 한 경우만 그 육지가 소멸합니다. 육지가 소멸해요.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1230평방미터인데 거의 400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밭이 이거 그 다음 한 1일 정도 나올 텐데 1일 7월 1일 정도 나올 텐데 그때 나오면은 얼마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감정 가격에서 30% 다운되니까 3,90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3,900. 아니 2,900. 2,900이죠. 2,900. 그 정도라 3천만 원. 그 정도에 떨어지면은 위치가 좋고 욕심난 땅이라면은 그때 사시면은 어떻게 400평을 3천만 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현실에서는 땅 주인이 팔기 싫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 경매는 본인은 뜻과 관계없이 반드시 그 경매 요건이 달성되면은 팔아야 됩니다. 즉 법원은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그때 한번 사시고 또 한 번 더 떨어진 걸 보겠다. 내가 꼼꼼한데 필요한 땅은 아니다. 그럴 경우는 한 번 더 유찰된 걸 보시고 유찰이 되면은 그때 사시면은 이것을 거의 2천만 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이게 가서 멀리서 보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실제 거기다가 농사를 지시려고 생각하면은 골병들입니다. 골병들은 무지 넓어요. 요새는 기계로 하면 안 돼요. 감자도 전부 다 기계로 캐고 고구마도 기계로 캐는가요? 예, 감자까지는 기계로 캐는 거 봤는데 요새 지금 그 수박 같은 게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뭐 두 동에 10,000원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며요. 그렇게 비싸던 것들이. 이 정읍 고창에서 나온 수박 뭐 이름 있잖아요. 그건 틀립니다. 일반 그 나온 수박하고 질이 틀려요.
맛도 좋고 그 냉장실에다 넣으면 오래 갑니다. 그 정도로 상품이 좋아요. 이 고창하고 정읍에서 나온 수박들은. 예, 그래 다른 동네에서 전부 다 가짜 상표를 붙여가지고 팔아요. 고창 수박, 뭐 정읍 수박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농지 이 기회에 올 가을까지 더 떨어질 겁니다. 예, 그때까지 보셔가지고 그 대신에 내년 지나고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못 사는 수가 생겨요. 그래 적당히 떨어지시면은 피로 오신 분은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입찰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땅들 이것들은 길입니다. 길. 이 신권은 특별히 좁지 않으면은 거의 유찰되니까 신권은 사시지 말고 기다렸다가 사십시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255평방미터, 38은 24, 80평이네요. 이런 게 텃밭으로 딱 좋습니다. 이 크기가. 예, 이 크기가 텃밭으로 딱 좋아요. 어떤 땅인가요? 마을 옆에 있네요. 이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틀리겠죠. 이 동네를 아신 분이나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면은 이 정도 크기의 땅을 사셔가지고 텃밭으로 가꾸면 좋은데 마을 옆에 있는 그 밭은 좀 뭐 오염도 되고 좀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텃밭으로 좋은 텃밭을 만들려면은 길 옆에도 안 되고 특히 그 자동차 길 이런 옆에도 좀 피하셔야 돼요. 자동차 길에서 나오는 특히 자동차 그 매연이랄지 브레이크 라인이랄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물질들이 좀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진 곳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하나 나왔네요. 이건 어디 거예요? 고창 거죠? 네, 이거 신건인데, 어우, 비싸네요. 120평방미터니까 여기는 전유부이니까 일단 플러스 8평을 해야 돼요. 그래, 이것은 거의 한 몇 평입니까, 이게? 120 나누기 3.3. 그러면은 한 45평? 여기다 플러스 8평 해야 되니까, 네, 꽤 큽니다. 5층이고, 스톤 빌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건 연립주택 같은데요? 아, 연립주택 같은데요? 아파트네요? 이름을 왜 빌라 붙여놨어요? 진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저, 이, 주차장이 그 호수별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한 대, 두 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두 대. 아파트는 5층 이상, 그 다음에 660평방미터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연립주택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용 승인, 즉 준공이 언제 됐냐, 몇 년 됐는가를 보시려면은 이 감정평가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 이걸 보시면은 그 사용 승인 날짜가 나와요. 컨트롤
마이너스 사용 승인. 이거 좀 넣을 텐데. 사용 승인 날짜. 자기가 직접 사시려고 하면은, 여기 있네. 19년. 얼마 안 됐네요?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따끈따끈해요. 5년밖에 안 된 물건이요. 그래서 비싸게 평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은 좀 예외된 데가 있어요. 그 비싼 데는 그 빌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지네끼리 사는 그 빌라, 그런 데는 상상을 부르기 비싸요. 그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비싼 데가 들어있어요. 뭐 600억, 800억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그 빌라나 그런 것보다 아파트들도 선호해요. 그래서 그 매매가 아파트가 훨씬 잘 됩니다. 이것은 이것도 아파트처럼 그 사시려면은 여기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물권 실행이니까 임의경매는 담보물권 실행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네가 만약에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가지고 거기서 그 변제받겠다, 충당하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강제로 뺏기는 게 아니라 강제로 뺏기기는 뺏기지만은 그 공짜가 아니라 이미 집값을 당겨 썼어요. 그래서 명도 받기가 수월하고 군설 없이 명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지만은 강제경매는 조금 좀 그 명도 오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임차인. 여기는 임차인이 없네요. 예, 대부분이 비싼 아파트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아파트는. 누가 돈 있으면 자기 집 사서 들어갈 일이지. 비싼 아파트 돈 많이 주고 빌려 쓰겠어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싼 아파트는 그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도 그 3억부터 몇백억까지 있어요. 그 주거 공간이. 예. 서울이라고 전부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서울도 옛날 그 아파트 골목 저 뒤에 겨우 차가 한 대 들어갈 정도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엄청 쌉니다. 여기보다 더 싸요.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여기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가지고 또 이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그 안에 그 권리관계를 A4용지다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은 그 순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촉탁 등기할 때도, 촉탁 등기할 때, 면허세금 낼 때, 면허세라고 그러죠. 말소되는 권리들 쭉 적어가지고 그 목록 내부를 내야 돼요. 근데 그때도 필요하니까 꼭 그 옆에다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주택이 권리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대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당사자 내역의 채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이 교부권자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겸 소유자, 이 땡땡씨, 근저당, 압류, 교부. 예, 우리 입찰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가. 예, 지금은 그 채권자, 전 땡땡, 이 사람은 그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예, 일반 차용증서 가지고는 경매 신청이 안 돼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다가 법원한테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판결문 밑에다 위 금액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를 넣어줍니다. 그놈을 가지고 그 집행관한테 가서 경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출하면은 거기서 서류를 요구해요. 그런데 보통 그 자기들이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분은 법무사한테 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법무사가 싹 알아서 해줘요. 이 가압류, 압류, 이 두 개는 차이점이 앞에가 가짜가 붙었고 이건 안 붙었네요. 예. 그래서 이 가짜가 붙은 것은 이게 소위 거짓 가짜인데 거짓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임시 가짜로 표현을 하신 게 옳습니다. 압류권자가 아닌데 법원이 압류권자로 임시적으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가압류라고 그래요. 뭐 언제까지 해주느냐? 이 전 땡땡 씨가 본안 판결이 끝날 때까지, 본안 판결이. 즉 가압류나 가처분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그 임시적인 지위예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즉 강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 상대가 재판 도중에 싹 처분해버려요. 그 부동산 같은 걸. 그럼 나중에 재판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그 보존처분 제도입니다. 가압류하고 가처분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갑구에 가처분이 돼 있는 건 사지 마셔야 된다. 그런데 가압류가 돼 있는 건, 가압류는 갑구는 없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압류는 그 권리 이외 금전 채권을 그 압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갑구에는 가압류는 가압류는 없습니다. 가압류 있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가처분은 갑구만 있다. 가압류는 그 갑구와 을구 두 군데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처분 돼 있는 것은, 갑구에 가처분 돼 있는 건 그 입찰하지 마시고 가압류가 돼 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배당할 때 등기 순서대로, 등기 효력에 따라서 등기 순서대로 배당을 하는데 이 가압류권자에게까지 그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안 판결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가압류 금액은 집행관이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공탁소에 공탁을 해놓고 그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1순위 줬네요? 돈이 남았네요? 2순위 주고. 2순위 줬네요? 돈이 남았네요? 3순위 주고. 3순위 주고 나니까 돈이 안 남았네요? 그럼 밑에는
꽝입니다. 꽝이에요.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그러니까 입찰하시고 당일날은 내가 최고가 낙찰자가 됐다면은 서류 2개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셔야 돼요. 그 옆에 가가지고 새로운 서류 2개를 받아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보증금 영수증, 보증금 납부 영수증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옆에서 띄워주는데 뭘 띄워주냐면은 최고가 낙찰 확인서, 그걸 띄워줍니다. 그 2개를 띄워가지고 집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은 허브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은 매각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한 하루 이틀 뒤에 나한테 매각 결정문하고 대금 납부 기한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 가서 완납증명원을 신청해서 완납증명을 발급받고, 그 발급받은 걸 가지고 발급받고, 그 다음에 촉탁 등기 신청서. 그래서 계속 경매를 하실 분은 아까 텃밭 같은 거 적은 거, 그런 거 하나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전부 다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도 생각하시고 텃밭 하나 사셔서 경치 좋고 위치 좋은데 남양 좋은 데로 사시면은 나중에 그 땅이 급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등기가 와요. 사장님, 혹시 그 땅 파실 의향 없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세요? 나 필요한 땅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좀 튕기고, 두세 번째 계속 매매를 요구하시면은, 그렇게 꼭 필요하시면은 제가 양보해드려야죠. 그렇게 오고 가격을 좀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에서는 아둔 사람이 의리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실 때 아둔 걸 비추면 안 돼요. 처음부터 판다고 그래버리면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럼 후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묘려고 지금 생각하고 사놨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묘자리는 일반 토지에서 비싸게 받습니다. 비싸게 받아요. 그 사람이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은 거기에 주소가 나옵니다. 그놈 보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 땅을 가지신 분은 주소를 옮길 때마다 그 주소를 변경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텃밭 정도 저렴한 거, 그러니까 꼭 그 동네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집하고요. 좀 떨어진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마을과 가까운 땅을 사놓고 자기가 경정을 아르거나 좀 묵혀놓으면요, 시골 분들은요, 놀고 있는 땅을 못 봐요. 바로 마을에 배부는 거. 갖다 뭔가고 심습니다. 뭔가도 심어요. 그리고 뭔가를 심은데 농작물 같은 거 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지상권의 일종으로서 단시간 내에 수확을 된 농작물은 불법으로 경작을 했더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농작물은요. 그건 대법원에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아마 경자 유전의 원칙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밭을 샀는데 밭에가 몇 년 된 인삼이 있더라. 그래도 그것도 인삼을 캘 때까지 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관습법상 지상권. 원래 지상권이라는 게 주당 주인과 땅을 필요한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건데, 일정한 경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마을에서 놀고 있는 땅에다가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단시간에 수확할 수 있는, 단시간이라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 거기다 뭐 고추를 심었다, 가지를 심었다, 그 다음에 뭐 호박을 심었다 이러면은요, 땅 주인 허락 없이, 그래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에다가 땅 주인 허락 없이 그 나무를 심었다, 그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아니면은 매실나무를 심었다, 예, 그랬을 경우는요, 그 나무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은 심은 사람 게 아니에요. 땅으로 부합돼 버립니다. 땅으로 부합돼요. 예. 그리고 땅 주인께 돼버려요. 그 나무가 그 예?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땅 주인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허락을 받고 심으면은 이제 또 별도의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그 별도의 그 부동산이 됩니다. 나무도. 그게 민법 총칙에 나와요. 부합에 관한 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건 뭐 만약에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불포함되고 그 구분이 바로 그거예요. 땅 주인이 그 땅에다 심었으면 땅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 나중에 경매할 때 내가 그 저당권 설정을 당시에는 없던 건물이랄지 없던 수목이 나중에 저당권 실시하려고 보니까 이거 나무가 있고 뭐 건물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주인이 같으면은 일괄 신청서가 있어요. 법원에 가면은. 그래 일괄 신청하면 같이 경매 나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저당권 설정을 당시에 없었던 그런 건물이나 수목은요, 예, 감정가격에서 그 금액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배당이 안 돼요. 원래 주인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을 불포함 그렇게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빌려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설치했거나 수목을 심었을 경우는 땅과 분리해서 별도의 부동산이 돼가지고 경매할 때 제시의 물건 불포함으로 나옵니다. 불포함으로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의시면 될 것 같은데 묘가 나옵니다. 묘. 묘가 안 나오네. 이게 꼭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여기 하나 나오네요. 임야 34,512평방미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남측 경계 부근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 통해 진출이 가능함. 예, 여기가 묘지가 나오네요. 예, 여기는 또 아주 그냥 건조하게 써놨네요. 예. 묘지가 있다. 보통은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뭐 이렇게 써놓는다던가. 예. 그 다음에 이게 농지, 임야가 아니고 농지일 경우는 분묘 그 원상회복, 분묘 이전을 조건으로 그 농지증을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정읍시에 한해서 이거는 지금 묘지를 그 농지증이 필요 없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사신 분이 그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묘지에다 전부 다가 코팅을 하셔가지고
땅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언제까지 이전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분묘기주권을 주장하신 분이 있으면은, 아, 그래요? 그때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있는 것처럼, 2022년 분묘기주권에 관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한테 지료를 지급해 주십시오. 본인에게 지료를 지급해 주십시오. 밑에다 판례 사건번호 써주고, 그 대신에 쓸 때 법률용어로 써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내용증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 내용증으로 보는 거 보니까 이거 여차하면 소송에 들어가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법무사랄지 변호사 아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식 용지에 워터마크인가요? 마크가 배경에 어렴풋이 돼 있잖아요. 예. 변호사 사무실은 진해 변호사 마크, 법무사 사무실은 변호사 마크가 들어있어요. 그거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워터던가요? 워터마크? 예. 그러면 상대가 더 겁을 먹습니다.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예. 이러고 이제 협상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묘지가 있는 경우는 이전하면 좋고, 이전하지 않고 분묘지권을 주장하면은 말씀하는 것처럼 사용료라고 하지 말고 지료를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야 돼요. 지료라고 그래야 돼요. 지상권 사용료는 법률용어로 지료입니다. 지료.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가 같네요, 이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6가지가. 이건 소유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사실 때는 이 사자,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 이거 안 쓰면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 처리. 그래서 입찰표, 그것도 한번 밑에 주의사항 싹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반드시 가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싼 거, 제일 맨맞은 거, 수업료도 생각하시고, 하나 구입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트라이를 해 보십시오. 여기도 빌이네요. 센트럴 파크 빌. 비싸네요. 역시 연립주택입니다. 이 빌자가 연립주택에 다 붙이거든요.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그래, 여기는 아파트로 나왔지만은 다세대주택인 연립주택입니다. 점유관계 미상. 대부분 비싼 것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살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정읍, 고창, 김제 이쪽에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유학 보낸 자식들 집을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집을 사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식들 2명 나가서 도시로 이제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집을 하나 사줘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그놈 먹고 떨어져라.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의외로 돈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이것도 부동산 강제 경매네요. 이 부동산 강제 경매, 이 경우는 저당권 이외의 그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랄지 전세금을 안 줘가지고 경매 처분하는 방법은 제가 완전히 구별을 갑니다. 그 전세는 전세하고 유치권은 경매 청구권이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차 보증금 혹은 등기되지 않는 전세 그런 것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경매 청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저 뒤에 규정에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 그 조항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이게 2개 나왔어요. 그래 일반 소송으로 제기하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소액사건 심판법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증금을 못 받으신 분은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게 보내요. 집주인에게 그 만약에 그냥 주민등록을 옮긴다든가 그 이사를 가버리면은 대항력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보증금을 못 받은 보증금을 그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등기부 떼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을 때 이사를 가면은 그 안에 본인이 사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자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은요, 그것도 역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돼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가서 보내시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봉우지 말고 세부 복사해가지고 우체국 가서 이거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직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줘요. 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뜻은 당신이 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무언의 암시예요. 암시예요. 예. 그리고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은 그 아까 주택임대차 그 조문에 의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하면은 간단하게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전세의 전세금은 소송도 필요 없어요. 바로 등기부등본 띄워가지고 그 집행원한테 이거 경매 처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임의경매 처분해 줍니다. 그건. 나머지는 강제경매고. 이것들은 신건이기 때문에 하시지 말고 관심 있어도 한번 보시고 한번 유찰되니까 참 이 사람은 억울하겠네요. 거의 뭐 250평을 이거 틀미시 유찰되니까 1800, 30% 다운되면은 이게 거의 한 500만 원 다운돼 1,400만 원에 팔려요, 이게. 1,400만 원, 1,300만 원에 팔려요. 특이한 게 잘 안 나오네요. 그때 그 농지에 묘가 있는 경우.
이 김제는 전답이 있으면 묘가 거의 있거든요. 거기는 너무 팽해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노래에다가 묘를 못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에다 묘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밭은 막 거의 다 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요. 여기는 정읍은 좀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그리고 혹시나 옆집하고 이제 분쟁이 생기면은 가서 너무 처음부터 막 감정 싸움을 하시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예,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을 하셔야지. 하여튼 법원까지 가면은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가 있냐면 송사를 좋아하신 만하고는 사돈도 맺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소송을 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는데, 상대가 너무 무경우 터무니없이 나온다, 그때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내용 증명 용지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특히 그것은 변호사는 소송을 데려오고 법무사는 소송에 관계된 서류 그런 걸 작성해 주기 때문에, 서류 작성할 때는 법무사에 가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그런 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면은 안 돼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가십시오. 지분은 사시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 좋은 땅이고 지분이 뭐 2분의 1, 3분의 1이고 땅이 크다, 충분히 분필해도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사십시오. 어떤 분이 지분을 사면은 그 사람이 지가 좋은 거고 나쁜 데를 나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협의가 돼야 분할이 돼요. 협의가 돼야. 그래서 누구라도 한 명이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는 좋은 쪽, 누구는 나쁜 쪽, 이렇게 분할이 안 됩니다. 둘이 협의가 돼야 되니까. 예. 센트럴파크가 또 나왔네요. 여기는 유찰이 4번 냈네요. 그래서 2억 3천짜리가 5,500만 원 거들어졌네요. 이것은 유찰됐으면 유찰된 이유가 있겠죠. 아까 그 건물이네요. 이 건물은 이 경매 더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강제경매네요. 당사자 내역이 복잡하네요. 채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 요구권자, 임차권자. 이게 문제네, 이게. 임차권자 2명이 있네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저당권자는 없어요. 임차권자. 이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받다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경락인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진 분이 경매 신청을 배당 신청을 했어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경락인이 인수를 해야 돼요. 우리 그때 몇 조였죠? 5조였던가 주택임대차법, 그게 나오죠. 예. 경락으로 인해서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지만은
만약에 전액 청구했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보증금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건 송달 내역 보시면은 지금 임차인 하나, 2명한테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보냈어요. 언제까지 배당 신청하십시오. 매각 기일이 언제, 배당 신청 종기 기일이 언제입니다. 이걸 보냈어요. 집행관이 법원에서. 그러면은 문서는 여기서 배당 신청서를 접수했겠죠. 채권자 쭉 나오면은 채권자 이거 임차권이 안 나오네요? 임차인. 임차인 없죠, 여기. 임차인이 없네요. 배당 신청 안 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 신청 안 했다. 그 말은 혹시나 자기가 제일 순위가 밀려가지고 배당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배당 신청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배당 신청을 또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 그러면은 배당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경매는. 이 확정일자가 만약에 임대차 관계가 존속할 때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후 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대항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왔었다. 그러면은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그 조항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임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은 또 이제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이. 그런 경우는 압류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되어 있으면은 배당 신청 안 해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꼭 띄워보셔야 돼요. 이 경우에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좋은 공부 자료 나왔네요. 이 경우에 임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어차피 배당 신청해봐야 받지 못한다. 순위가 밀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당사자 댁에 임차권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거의 등기부등본에 등기해놓은 임차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권자로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예. 그런데 그 임차권자가 등기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처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채권법에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환매권하고 부동산 임차권 두 개는 채권법에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채권법 임차권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은 물건처럼 행동한다 해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그때로 혼자 가서 등기를 합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예. 그 대신에 조심할 것은 그 압류 채권, 즉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압류 등기가 되거든요. 갑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강제경매 개시결정, 의무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게 바로 압류 등기예요. 그 전에 그 성립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자는 그 배당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온 사람들은요, 물권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배당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등기되어 있지 않는 채권자들은 전부 다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황당하게도 그 채권적 성질을 가진 임차권자가 자기가 용익물권의 전세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즉 그 민사집행법 91조 3항에 나와 있는 용익물권자가 1순위일 경우는 그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전세권을 그 경락인에게 인수시켜 버립니다. 인수시켜요. 즉, 그 전세금을 싸그리 받아요. 안 주면 안 나가니까 인수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용익물권에 나온 전세권자하고 자기하고 등식이 성립한 줄 알고, 즉 같은지 알고, 아, 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나는 그 경락인에게 자기는 전세금이죠. 그러니까. 예, 전세금.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보증금으로 취급하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된다. 그리고는 배당 시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소송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물건을 받은 경락인은 무슨 말이냐. 너는 채권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전 주인한테 행사하는 나는 그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비워주라.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예. 그리고 그 임차인은 무슨 말이냐. 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싹 그 전세 보증금을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 안 나가도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야,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소송을 가야 돼요. 소송을 가야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우리 법인임에 비춰볼 때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는 권리 후에 잠자는 자로 취급해가지고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법의 이념 중에 하나예요.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런 법 격언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깁니다. 그런데 시간도 몽땅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마도 그게 제일 문제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은 대법원 판사들은 법률 연구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채권하고 권리원의 잠자는 지켜주지 않는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5조인가요? 거기 내용하고 그걸 비춰볼 때 배당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안 했던 금액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서 배당 받다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1심, 2심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전문가에 따른 의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하면 그게 몇 년이 걸리냐면은 보통 3, 4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비용도 1심 비용, 2심 비용, 대법원 비용 그렇게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강제 집행할 때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강제 집행할 때는 또 그 강제 집행할 때는요, 창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가져가서 그 집행원한테 강제 집행을 청구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돈 들어가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 법적으로는 그 비용을 상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은 민사는 돈 없으면 못 받아요. 즉 무자력자한테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은 아예 하지도 말라, 입찰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 말이 전적으로 100% 옳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뭐 만약에 법정 가서 판결을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그 입법 미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안 발생했는데 집이 반토막 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그에 대한 판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걸 보면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은 그 비슷한 판례 중에 경매에 참가해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한 몇 개 판례에서 나오고, 전세 보증금보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민사집행법 94조 1항의 2항, 3항, 4항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용인권하고 등기된 임차권, 이 네 개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이죠, 용인물권. 이 사람은 만약에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낙찰인에게 전세금을 인수시켜 버립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시가가 한 3억짜리 정도 가는 아파트인데 이게 가격이 2억 이하로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샀어요. 샀는데 그 집에 전세 등기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얼마 주고 샀냐면은 한 2억 주고 샀어요. 2억 주고. 그랬는데 그 전세권이 1억 5천만 원 주고 전세권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2억을 주면은 그 집이 온전한 내 소유가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 내려고 이제 그 대금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고 돈 내려고 가서 보니까 돈 낼 때는 이제 어떻게 나냐면은 등기 받으려면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그 면허세. 그런데 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혹은 그 배당 시절 안 해버리네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법원에서 그 고지서를 새로 발급해 줍니다. 즉 상계를 시켜요. 그 1억 5천만 원하고 2억 원을 상계시키면 얼마가 남아요? 5천만 원 남잖아요. 5천만 원 고지서를 새로 떼어줘요. 그러면 날아가서 5천만 원만 내고 등기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는 기간이 닿을 때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은 그 기간이 만료되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전세금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세금을 줘야 됩니다. 내 돈으로.
그런데 내 돈이 아니죠. 원래 그 매각 대금에서 내가 상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자는 그 용익물권인지 알고 자기도 나 전세 기간이 남았으니까 더 살겠다. 아니면 네가 돈을 다 내줘야 내가 나가겠다. 예,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그 집을 산 사람 경락이는 내가 집값 2억 5천에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억 5천. 그럼 얼마요, 그게? 3억 5천만 원 주고 집을 산 꼴이 돼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에 비춰볼 때도 그 반드시 특별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배당 못 받은 사람은 배당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합리적입니다. 예, 그런데 요새 집값이 반토막 나가지고 그 상당 부분의 그 공인중개사랄지 상당 부분의 법무사가 그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하고 그 용익물권 전세하고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참 아쉽게도 비싼 아파트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법률적으로 다 그 서로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서민들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그 혹시나 중간에서 그 매겨오는 브로커들, 대출 브로커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많은 서민들이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아주 고역을 치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런 집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예, 총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나나 자식이나 누가 임대차 들어갈 때는 미연에 그 주택의 등기부 등본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안전할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입세대 열람원은 입찰할 때는 그 입찰 공고를 복사해서 그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는요, 그 임차인한테 안 떼줍니다. 그 전입세 열람원을. 그럼 어떻게 떼느냐? 어떻게 발급받느냐? 집주인에게 그 위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발급해주고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계시면은 그분한테 좀 띄워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집주인한테 전입세 열람원 하나 띄워달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자기 권리를 나중에 행사할 수 있지 못하면은 계약하지 말고 충분하다 하면 하시고 그 대신에 학군이랄지 그래서 꼭 그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주택임대차법에 소액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보증금을 그 낮추고 월세를 높이주고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그 대신 그때도 조심해야 할 게 그 소액 보증금 한계가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그 등기부 등본에 최초로 설정된 물건, 즉 담보물건이 있는 날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그때 그 소액 우선변제권의 보증금의 그 한계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금액 안쪽으로 1원이라도 오면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임대차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또 자기가 그 집을 사실 때는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싹 승계하니까. 그런데 경매로 살 때는 앞으로 이제 경매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사실 거는 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관계된 사람이 싹 배당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그 보호되는 사람들, 즉 근로기준법에서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은 일반 채권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자라고 안 부르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에서 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줍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입찰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배당받는 자기들끼리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주택임대차법의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혹시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순위일 경우.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당해세는 또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 2023년 4월 달에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그 당해세라도 우선 면제 받지 않고 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진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그 임차인 전입시대 날짜와 그 당해세 발급 날짜를 비교해서 배당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이라도 그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겠는데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거 조금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자기가 임차 들어갈 때 경매로 입찰할 때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른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오늘은 대충 정리를 해드리고 혹시나 그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데서 강의하고 또 2학기 때 강의한 내용들은 이렇게 그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구독은 공짜입니다. 예, 구독을 누르시고 하면은 아까 말했죠. AI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만 소개시켜 줍니다. 그렇죠, 분야만. 예. 그래서 그 혹시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이 그 뭐에 관심 있는가 보시려면요. 모르게 그 사람 핸드폰이나 그 사람 컴퓨터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키세요. 그러면 AI가 자주 들어가는 것만 쭉 소개시켜 줍니다. 예, 그걸 보시고 또 뭐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걸 보시고 그 이야기할 때 살살 이제 다른 데로 유도를 하셔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